과학기술 혁신, 그러니까 STI는요, 이제 단순히 뭐 더 좋은 제품 만들고 더 빨리 성장하고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글로벌 환경이 워낙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고요, 뭐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력, 또 안보,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이걸 다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된 거죠. 근데 정보는 너무 많고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뭘 봐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길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만한 자료,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여기서 최근에 발표한 2025 과학기술 혁신 전망, 보고서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2년마다 나오는데요. 회원국뿐만 아니라 주요 비회원국들의 최신 과학기술 동향하고 정책 방향을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특히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 이 큰 주제 아래에서 무려 7개장에 걸쳐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보고서 전체를 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라고 하죠. 이 스태피에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이건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정수만 한번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스태피의 분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테피의 분석을 뭐랄까 길잡이 삼아서요. 이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뭐냐, 또 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모든 논의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하지만 또 꼭 알아야 할 내용들, 그 핵심 통찰을 중시로로 한번 제대로 탐색을 시작해 볼까요? 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죠. 역시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인데요. 변혁적 정책의 필요성. 이것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OECD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서 과학기술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과학기술하면 그냥 경제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 뭐 이런 게 주된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군요. 기후변화 대응 같은 환경 문제도 있고 또 팬데믹 겪으면서 중요해진 보건 위기 극복 능력, 그러니까 회복력,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안보까지. 고려해야 할 목표들이 훨씬 많아지고 복잡해졌어요. 보고서 보니까 한국이 GDP 대비 R&D 투자는 뭐 세계 최상위권,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고 나오던데,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높은 투자율은 분명 강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투자가 어떻게 여러 정책 목표들 사이에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지속 가능성 확보, 혹은 뭐 안보 강화와 포용성 증진, 이런 목표들 말이죠. 이게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 많은 핵심 산업 있잖아요. 이걸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거, 이거 경제적 타격 없이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렇죠. 그 딜레마. 보고서에 그런 걸 해결하려는 좀 구체적인 정책 사례 같은 것도 소개가 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친환경 기술 투자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요. 영국은 녹색 기술 분야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놨죠. 한국 사례로는 그 탄소 포집 활용 기술 CCU라고 하죠, 이걸. 실증하기 위한 지원센터 운영 같은 것들이 언급됩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히 환경 규제 이걸 넘어서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또 관련 기술을 선도하려는 좀 다목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상황을 보면 확실히 인공지능 AI나 반도체 같은 소위 전략기술 분야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려는 목표가 강하게 보이긴 해요. 동시에 뭐 그린 뉴딜 정책이나 아니면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계획들 이런 걸 통해서 지속 가능성이나 포용성 같은 가치들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진짜 이런 다양한 목표들을 실제로 조화롭게 추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숙제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생태계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보고서 6장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전통적인 산업 정책이 보통 특정 산업 부문이나 어떤 기술 분야를 딱 타겟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훨씬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 생태계 관점이라
뭔가 좀 더 거시적이고 이렇게 연결된 시각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특정 기술이나 제품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을 둘러싼 모든 관련 주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다 포함해서요. 또 부품이나 소재를 제공하는 공급망, 기술을 활용하는 수요처, 필요한 인력을 키우는 교육기관, 자금을 대는 투자자, 그리고 관련 정책을 만드는 정부 부처까지. 이 모두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이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그 역학관계를 이해하려는 접근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마치 숲을 놓을 때 나무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무랑 토양, 물, 다른 식물들, 뭐 곤충이나 동물들 간의 관계까지 다 함께 봐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좀 비슷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십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에너지 집약 산업 EII 기술 사례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어떤 국가들은 철강이나 화학 같은 핵심 에너지 집약 산업 자체의 경쟁력보다는요, 오히려 그 주변부 산업, 예를 들어서 해당 산업에 필요한 특수 장비나 공정 기술을 공급하는 산업에서의 혁신 덕분에 전체 EII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더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가 광업 부문 혁신이 EII 기술 경쟁력에 영향을 준 사례로 언급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 산업만 들여다보고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그런 숨겨진 강점이나 연관 효과를 놓치기 쉽다는 거네요. 단순히 A라는 산업, B라는 기술을 지원한다, 이걸 넘어서서 그 기술이 뿌리내리고 또 확산될 수 있는 어떤 토양, 그러니까 관련 기술, 전문 인력, 초기 시장 형성, 규제 환경까지 이걸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현재 몸담고 있는 분야나 아니면 관심 있는 기술 영역을 한번 생태계라는 렌즈로 다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핵심 기술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면 놓치고 있는 주변부의 중요한 연결고리나 협력 지점은 없는지, 혹은 예상치 못한 기회나 위협 요인은 없는지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이 생태계적 관점은 단순히 정부 정책 차원을 넘어서서 기업의 전략 수립이나 연구 방향 설정에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적 관점. 아, 정말 중요한 키워드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고서가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 안보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요즘 현실과 아주 직결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로 국제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졌잖아요. 이것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환경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 진단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국가 간 공동 연구나 인력 교류가 눈에 띄게 좀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걸로도 나타나나요? 그런 경향이? 네, 특히 중국과의 국제과학협력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 두드러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공동연구 논문 자체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그 증가율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고요. 물론 미중 간의 과학기술 협력은 분명히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어떤 양자관계보다도 협력 규모 자체는 크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단순히 단절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인력 교류 측면에서는 좀 어떤가요? 인재 이동, 특히 박사급 연구 인력의 국제 이동도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에 중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인재 유치 경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기술 유출이나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또 낳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복잡한 배경 속에서 연구 안보, 리서치 세큐리티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군요. 단순히 스파이 활동 같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이나 좀 민감한 연구 데이터가 경쟁국이나 적대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핵심 기술과 연구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식이죠.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또 해외 첨단 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K-테크 패스 같은 제도를 2025년부터 신설합니다. 이건 인재 유치, 즉 지능과 기술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OECD에서는 이런 각국의 정책 움직임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뭔가 틀 같은 게 있나요? 네, OECD는 이런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안보화, 그러니까 시크릿타이제이션 경향을 3P 프레임워크로 설명합니다. 지능, 프로모션, 보호, 프로텍션, 투영, 프로젝션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지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의 핵심 기술 R&D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정책이고요. 보호는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민감한 연구 성과의 해외 유출을 막고 연구 환경의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영은 과학기술 협력이나 외교 활동을 통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익을 증진하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능, 보호, 투영. 세 가지 측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보호 조치가 너무 강화되다 보면 자칫 과학 연구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예를 들어 개방성이나 국제 협력 이런 걸 위축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좀 드는데요. 바로 그 점이 보고서가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학 연구의 개방성과 국제 협력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이 어려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보고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원칙으로 또 다른 3P를 제시합니다. 바로 비례성, 파트너십, 그리고 정밀성입니다. 또 다른 3P 원칙이군요. 비례성, 파트너십, 정밀성.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비례성은 안보 위험의 수준에 맞춰서 꼭 필요한 만큼만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과도한 규제가 연구 활동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EU가 내세우는 가능한 한 개방적이되 필요한 만큼만 안전하게 이런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연구자, 대학, 기업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연구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정밀성은 막연한 불안감에 기반해서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즉 전략적 인텔리전스에 기반해서 정말 보호가 필요한 핵심 영역을 식별하고 정밀하게 타겟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소위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접근법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무조건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위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해서 필요한 부분만 정밀하게 관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이런 거네요. 한국에서 그 기초 연구하고 군사 목적 같은 보안 연구 사이에 민감 연구라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려는 논의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 국제적인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정부 정책 담당자들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연구자이거나 혹은 국제협력이 중요한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국제 파트너와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것인가? 또 어떤 종류의 정보나 기술이 민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러한 변혁적 목표와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적응해야 하고 또 정책은 어떻게 더 민첩해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입니다. 결국 시스템과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구호에 그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보고서 4장하고 7장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요. 우선 과학 시스템 내부의 문제부터 좀 짚어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목표가 있어도 이걸 실행할 사람, 즉 연구 인력과 그들이 일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겠죠? 어떤 문제점들이 좀 지적되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학계 연구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연구 경력을 쌓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죠. 둘째는 AI나 양자기술 같은 첨단 신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과도 아주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재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셋째는 연구 인력의 다양성 부족 문제입니다. 여전히 특정 성별이나 배경을 가진 인력에 좀 편중되어 있어서 다양한 시각과 창의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지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여성 R&D 인력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런 지표가 자주 언급되곤 하죠. 네, 맞습니다. 스테피 요약본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같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조직의 노력을 통해
이걸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상의 수월성, 엑셀런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인재들이 동등하게 기여하고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탁월성, 인클루시브 엑셀런스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포용성이 오히려 탁월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런 거군요. 단순히 공정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연구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개인 연구 실적 중심, 특히 논문 수나 피인용 지수 같은 양적 지표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요. 여러 연구자가 협력하는 팀 과학이나 서로 다른 학문 분야가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 인터디스플리너리 리서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하고 장려하는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연구 시스템과 인력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그렇다면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정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민첩성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 7장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정책 민첩성, policy agility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 예를 들면 팬데믹이라든가 공급망 교란 같은 거요. 아니면 또 빠르게 부상하는 새로운 기술 기회, 생성형 AI 같은 거죠. 이런 상황 앞에서 기존에 좀 느리고 경직된 정책 결정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민첩성이란 건요,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좀 내다보고, foresight,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정책 목표나 수단을 조정하고,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큰 정책은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수정하고, robustness, 정책 실행 과정에서 얻는 실시간 데이터나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학습하고 개선해 나가는 learning, 이런 능력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정책 과정이 보통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단계별 선형적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끊임없이 환경을 탐색하고, 실험하고, 배우고, 적응하는 adaptive cycles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거죠.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진화하는 정책 시스템, 이걸 말하는 거군요. 상당히 이상적인 모습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도구 같은 게 제시되어 있나요?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범주의 도구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인텔리전스, strategic intelligence 역량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걸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활동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직은 미약하지만 미래에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변화의 조짐, weak signal을 포착하는 horizon scanning 같은 거요. 또 새로운 기술이 사회, 경제, 윤리적으로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technology assessment, 그리고 단일한 미래 예측 대신에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탐색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adaptive foresight, 이런 방법론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두 번째 범주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정책 실험, policy experimenta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바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좀 작게 시도해보고 그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는 방식이죠. 일종의 하면서 배우는 learning by doing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시험해보는 정책 혁신 랩, Policy Innovation Labs라던가, 아니면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규제 때문에 시장에 나오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es 같은 제도들이 대표적이죠. 더 엄격한 효과 검증을 위해서 정책 대상 집단을 무작위로 나누어서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 실험, RCTs 같은 방법론도 정책 실험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규제 샌드박스는 한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이런 정책 실험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를 좀 용인하고 그 실패로부터 배우는 문화가 중요하겠네요.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실험에는 당연히 실패가 따르게 마련인데 실패를 그냥 잘못으로만 간주하고 책임을 묻는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는 정책 실험이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서 다음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하죠. 한국의 그 알키미스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처럼 초기에는 아주 도전적이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여러 연구 과제들을 지원하다가 중간 평가를 통해서 가능성이 보이는 과제에 자원을 집중하는 이런 단계적 접근 방식도 이러한 정책 실험과 민첩성의 원리를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전략적 인텔리전스나 정책 실험은 정부 정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기업이나 연구 조직, 심지어는 개인 차원에서도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작게 시도해 보면서 빠르게 배우고 적응해 나가는 능력, 이게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민첩성은 이제 특정 조직이나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OECD의 2025년 과학기술 혁신 전망 보고서를 스테피의 분석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가 이제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서서 경쟁력, 회복력, 안보, 지속 가능성 등등 사회 전체의 변혁을 이끄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거였죠? 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주체와 요소들을 아우르는 생태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또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속에서 과학 연구의 개방성과 국가 안보 사이의 그 어려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 시스템 자체도 연구 인력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고 또 팀 과학이나 학제 간 연구를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 과정 자체도 미래를 탐색하는 전략적 인텔리전스와 또 정책 실험을 통해서 불확실성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민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스테피가 보고서 분석을 통해 제시한 시사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요. 우리에게는 이제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인텔리전스 역량 강화가 시급하고요. 국제 협력의 가치와 경제안보 확보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는 현실, 예를 들면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기술과 AI의 결합 같은 거요.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생태계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최종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방대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거대한 과학기술 정책의 전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전문 분야나 관심 영역에 생태계적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핵심 기술이나 제품 너머에 있는 당신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나 잠재적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그 생태계 전체를 조망했을 때 어떤 새로운 기회나 위험이 보이나요? 둘째, 당신의 조직 혹은 당신 개인의 업무 방식에서 민첩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아주 작게라도 실험해보고 그 결과로부터 빠르게 배우는 경험,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생각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탐구를 시작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